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더운 여름날 세조실록 북토크에 오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사이제 미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세조실록 북토크를 진행해 주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이제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기재라고 하고요. 저 11년째 실록을 그냥 쭉 읽고 있는 실록 덕후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실록에서 뭔가 좀 새로운 가치나 이런 것도 조금 길어 올려 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정기재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금 세조실록이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만에 낭송집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7년 만에 이렇게 좀 늦은 출간? 어떻게 보면 낭송집이 이렇게 나오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지 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거의 7년 만에 지금 낭송집이 나왔는데요. 이제 오래 걸린 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냈던 게 이제 네 왕인데, 태조, 태종, 세종, 성종. 듣기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의 낭송집을 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서로 나눌 부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이제 실록을 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왕들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조카를 이제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걸핏하면 이제 왕이 돼서도 신하들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고서 이제 막 매를 때리고 이러는 왕이고, 이제 그 다음에 저 같이 낸 게 이제 연산군인데, 이제 연산군 같은 경우는 매일 기생을 옆에 끼고 음탕한 이제 기생질을 하시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과연 우리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의문들이 있어서 7년 동안 이제 미적미적 하다가 이제 내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의 왕들이 이제 다 이제 약간 조금씩 이상하신 분들이니까 이러다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나쁜 왕들은 그 세조 같은 경우에는 찬탈자, 그 다음에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폭군,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대로 이걸 교훈으로 이게 우리한테 던져줘도 되는데, 왜 선인들은 이거를 하나하나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었는지까지 왜 이렇게 애써서 적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실록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 폭군하고 이 찬탈자한테 묘하게 공감을 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록을 낭송집을 하나씩 내게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 빠가 돼가지고, 지금 연산군 내신 분은 연산군 빠가 되시고, 저도 약간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하루 24시간 1초 1초 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쁘거나 좋은 사람이 계속 좋은 그런 일은 실록에서 이제 일어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러면 선악이라는 것이 원래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 따라서 이게 구성되는구나. 그럼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선악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무엇이 선이 되고 어떤 맥락에서 무엇이 악이 되는지, 이제 이거를 보게 되는 게 이게 실록이구나. 그렇다면 이 실록을 남긴 거는 바로 이렇게 선악의 이중잣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관계성을 봐라. 그래서 심판의 잣대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비판의 관점을 가져라, 이런 측면이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폭군, 연산군이나 찬탈자 세제의 이야기도 분명히 이제 보아야 할 지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세종하고는 안 닮았고요. 약간 연산군이나 세조하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조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에 대한 그 능력을 굉장히 이렇게 펼치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래서 남이 서고 싶은 그런 과시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연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적 쾌락을 굉장히 쫓으면서 계속 중독에 빠지거든요. 결국 이런 모습이 가장 우리 현대의 우리 모습하고 오히려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현대의 우리 모습을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나쁜 왕 시리즈라고 저희가 자칭 부르고 있는데, 나쁜 왕 시리즈 낭송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실록의 이야기들의 어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영화 드라마잖아요. 보면 이제 세조는 저희가 관상의 이정재
라는 인물로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그런 이미지로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 관상의 그 세조의 모습하고 실제 세조의 모습하고는 어떻게 좀 비슷한지 다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요. 뻔한 대답이지만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사실 전 처음 세조실록을 좀 보고서 굉장히 좀 놀랐다는 게, 저도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관상의 이정재처럼 힘이나 자랑하고, 그래서 남은 약한 사람 이렇게 그냥 찍어 누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세조가 굉장히 섬세하고, 재주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준비된 능력을 갖춘 그런 왕이었더라고요. 근데 더 확실한 건, 세조는 확실히 힘의 상징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건 확실히 실록을 보니까 확실한 게, 세조는 완전히 몸의 달인인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활 쏘고 말 타고 하는 이게 무관적 기질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했고, 이제 활을 한번 쏘면 노루, 한 번의 화살에 노루 6마리는 기본이고, 일부러 이렇게 굼뜬말을, 약간 과시욕도 있어서 일부러 굼뜬말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얘가 넘어지면 혼자 이렇게 딱 이렇게 착지를 멋있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임금이에요. 무엇보다 이 신체 묘사가 되게 재밌었는데, 몸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한겨울에도 혹겹의 옷을 입었는데 혼자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왕인이 어떻게 이제 남의 밑에 있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이 사람이 에너지가 저는 이제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게 세조 실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는 어진을 분명 반드시 다 남겼거든요. 임금들이 어진을 다 남겼는데, 이게 6.25 때까지 이제 이게 남아 있었는데, 이게 부산으로 피난을 가면서 부산에 저장을 했다가 모두 다 불에 탔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태조 이성계랑 영조 어진 2개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적처럼 2016년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일제시대 때 어진 모사를 한 거예요. 이게 항상 이게 낡으니까 어진 모사를 좀 하거든요. 이제 어진 모사를 하면서 이 화가가 이 밑그림 하나를 자기네 집에 이제 개인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960년대까지 이게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라져서 모르다가 2016년에 경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조의 밑그림이니까 전체 그림은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 이렇게 딱 봐도 힘세게 다부지게 이제 생겼죠. 이정재하고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영화가 한 2013년쯤에 나왔더라고요. 이정재가 살이 찌면 비슷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진짜 실록 기록처럼 몸이 굉장히 다부졌고 신체가 굉장히 단단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조는 이게 관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이제 세조는 힘만 좋았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글씨도 잘 쓰고, 음악에는 굉장히 탁월했고, 그 다음에 학문에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특히 주역에는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보시면 맨날 주역 배틀시키고 막 이래요. 여기는 이유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유도 아니게 주역 배틀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금속 활자를 만든 건 아마 교과서에서 다 보셨을 텐데, 금속 활자를 만들 때 이제 글자가 모자르면 그 글씨를 세조한테 쓰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 때 발행됐던 책에는 세조의 글씨체가 남아있을 정도로 글씨를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묘제례악, 되게 유명한 유네스코에 등록된 종묘제례악 음악이 세종이 시작을 했는데, 그 마무리는 다 세조가 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세종이 대군인 세조한테 일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토지 조사도 시키고 국방 훈련도 시키고 병서도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세종이 말년에는 거의 비서실장처럼 쓰거든요. 이렇게 세종이 말년에는 이제 앞이 안 보여서 거의 이제 문종한테 많은 일을 물려주지만, 이제 자기 비서 같은 일은 이제 세조한테 시켜서 비서실장 노릇을 실제로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조가 단종한테 왕위를 선위받은 게 38세였거든요. 그리고 세조가 처음으로 세종을 도와서 일을 시작한 게 10대 후반이에요. 글씨 쓴 게 17살인가 18살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조는 거의 20년 동안 왕이 될 충분한 정치적 실무, 그 다음에 탁월한 신체, 그 다음에 재주까지 갖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조 명리를 많이 하니까,
이 세조의 이제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일주가 병자예요. 이 병자 일주에 이제 정관이 있는데 월지가 해수, 편관이에요. 그리고 위에 재성이 2개가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데 열정과 이게 그 자신감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단 관성 자체도 조직에서의 어떤 그 자기 위치에서 정체성을 얻는 사람인데, 심지어 이제 편관 같은 경우는 순서를 넘어서라도 어떤 명예욕, 권력력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니까 남이 밑에 있기는 되게 힘들었던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 힘세고 재주 많은 이 뭔가 해보고 싶은 이 근질근질한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이게 이제 낭송실록이니까 이런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병화이신 분 계신가요?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두 분? 아, 예, 두 분. 이제 편관 있으신 분? 저요. 병화와 편관 가지신 분들이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겨울에도 뼈에 옷을 입다. 세종 16년 2월에 강원도 평강에서 강물을 했는데 나를 차고 비가 내리니라 사나운 바람까지 불었다. 사람들은 모두 가족 안에 속옷을 3겹씩 겹쳐 입었고 귀를 가리고 모자를 쓰고도 추위에 벌벌 떨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폭결의 옷을 입고 팔뚝을 걷어붙였는데도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보는 사람들이 남다르게 여겼다. 예, 이번에는 나머지 분들 내지는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31조 요거 하나만 읽을게요. 천하의 서적을 다 읽겠다. 이제 공부를 해도 이분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거 나머지 분들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서적을 다 읽겠다. 당시 대군은 고금의 경서와 역사서를 다 보았는데 특히 성리학에 능통하였다. 대군이 늘 말하였다. 천하의 책을 다 보지 않고서는 내 다시 팔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좀 과장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 저술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음악서, 의학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그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주 많은 왕자였는데 사실 둘째가 아니라 첫째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 그 자신의 조카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너무하죠. 그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너무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사주에서 봤듯이 세조는 그러니까 대담한 야심가였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타고난 신체에 저 편관까지 있는 관성 센 사람이 얼마나 리더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조를 그저 그냥 권력용, 남위에 서고만 싶어하는 그런 그 왕이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세조는 진짜 좋은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펼쳐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종이 일찍 죽으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죠. 이제 1453년에 문종이 죽고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지금 나이로 11살, 우리나라 나이로 12살이었어요. 그때 이제 세조는 35세였고요.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문종이 돌아가시면서 단종을 70세의 노신인 이제 김종서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때부터 세조는 별로 이제 못마땅한 상황인데, 이제 결정적인 건 단종이 즉위 교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모든 정치적인 일은 의정부에서 정승들이 결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못을 박아버려요. 이 이야기는 이제 왕의 권한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 신하들이 국정을 거의 다 장악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세조는 완전히 꼭지가 도는데요. 사실 세조는 계속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사대부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자기는 백성을 위한 왕이지 사대부를 위한 왕이 아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종한테 진짜 잘했고요. 세종한테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복종을 한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세조가 세종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목격을 하게 되는데, 세종 말년에 대신들이 세종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요. 한글, 뭐 불교, 뭐 예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성리학적 명분을 들이대면서 이제 못하게 하고, 실제로 그 반대하던 세종도 말년에는 굉장히 자기 신하들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세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임금은 저렇게 자기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대부들은 저렇게 명분만 내세우고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세조의 이런 마음이 아주 이렇게 틀렸던 건 아닌 게, 왜냐하면 당시가 이제 조선이 건국된 지 한 60년쯤 됐던 때였는데, 이제 사대부들은 이제 더 이상 개혁적인 성격보다 이제 조금씩 특권 세력이 되어 가면서 이제 자기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행을 하거나 수태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조금씩 심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대부들한테 나라의 정권을 이제 다 넘겨준다고 하니, 이제 세조가 이제 열불이 났겠죠. 가뜩이나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물어보셨지만 세조가 왕위 찬탈하는 이 과정은 너무 무자비해가지고 이건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단종이 즉위하고 나서 1년 뒤 10월 10일에 이제 드디어 세조가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개유정난이라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때 이 개유정난은 사실은 세조가 세력을 아직 많이 못 얻었을 때였기 때문에 거의 단독으로 일으킨 일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수하 한 2명인가 3명인가를 딱 데리고 김종서 집에 이제 밤에 찾아가요. 한밤중에. 혈태를 몰래 숨겨놓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김종서를 집 밖으로 부릅니다. 김종서가 이제 집 밖으로 나오는 사이에 이제 수양대군이 전해줄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랬더니 이게 밤이니까 김종서가 이거를 이제 달빛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는 사이에 옆에 있는 수하를 시켜서 철퇴를 이렇게 때려 죽이거든요. 근데 이때 김종서가 나중에 보면은 김종서가 죽지는 않고 살아나서 나중에 사돈집으로 막 이렇게 피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궁궐에 가서 대신들을 이제 불러 소집을 해요. 그래서 그 대궐문을 들어오는 대신들을 딱 살생부를 가지고 우리 편은 통과, 상대편은 목배. 그래서 이제 문 뒤에 이제 시체들이 이렇게 쌓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세조실록에 안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종 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단종실록에 실릴 건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세조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이제 세조는 수양대군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그냥 영의정으로 있어요. 이제 슈퍼 영의정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로 왕이 안 되고 그냥 영의정으로서 이제 그 정무를 수행을 하면서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차곡차곡 자기 권력을 이제 다져나가죠. 그리고서 이제 그 개유정난이 일어난 2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단종한테 선의를 갖고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단종은 사실은 끝까지 자기 왕권을 안 내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든 이걸 부여잡고 싶어 했는데 세조가 이제 단종의 유모격인 혜빈 양씨, 그 다음에 누나인 경혜공주,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줬던 금성대군을 이제 목숨을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단종이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 내가 왕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을 받고 이제 왕위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단종이 선의하고 세조가 즉위하는 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호구조사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어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은쌤쌤이 단종 역할을 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해설과 나머지 계산은 저희가 다 같이 읽고, 그럼 읽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단종의 선의. 잠시 후 단종이 황난 전등을 시켜 우의정 등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려서
알지 못하는 까닭에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일어나고 반란의 싹이 종식되지 않는다. 하여 영의정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기고자 한다. 아마 이때 세조는 이제 모든 피바람이 좀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2년 동안 자기가 국정을 이제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대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종을 바로 폐위하지 않아요. 상황으로 해서 바로 창덕궁 바로 옆에 모시고 왕래도, 바깥 왕래도 이제 물론 감시하에 있긴 하지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만큼 자기가 이제 백성들과 사대부들의 신망을 얻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완전한 착각이었다라는 게 이제 1년 후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1년 후에 즉위하고 딱 1년 됐는데 우리가 보통 사육신의 난이라고 알고 있는 단종 복위 운동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게 세조한테는 엄청난 크게 충격이었어요. 이제 세조는 이미 이 대신들이 다 자기 편, 이미 자기가 더 좋은 왕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것 같고, 게다가 이 사육신의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모두 지금 현재 세조 밑에서 벼슬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세조의 호위무사들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집현전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자기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사실 이 사육신의 얘기는 그 야사에는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나오잖아요. 그 임금으로 안 부르겠으니 나으리로 부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록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은 나중에 남원이 쓴 육신전 이런 거를 약간 좀 허구가 가미된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사육신의 난은 이제 성산문, 박팽년, 뭐 이계, 뭐 하위지 이런 사람 그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유홍부 같은 벼룬검 호위무사들과 함께 명나라 사신이 와서 연회를 한데, 그 환영 연회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시해를 하고 창덕궁에 있는 단종을 복위하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명회가 진짜, 한명회는 다들 아시지요? 세조를 도운 유명한 칠삭동의 한명회입니다. 한명회가 굉장히 신기가 있었던 것 같은 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연회장이 너무 좁다면서 호위무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호위무사가 시해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성산문 같은 사람이 왜 호위무사를 빼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한명회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진짜 이제 초기에 발달한 거죠. 그래서 사육신의 난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조는 너무나 이거에 분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게 응징을 이제 하는데요. 이때 사지가 찢겨서 죽거나 이제 목이 졸려서 죽은 사람이 한 70여 명이 넘고, 이 사건만으로요. 딴 사건 빼고 넘고, 그 다음에 귀향을 가거나 이제 공신의 집에 노비로 간 사람이 이제 수백 명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세조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냐면요. 이때 사지를 찢겨 죽일 때 어디서 하냐면요. 보통 군기시 앞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청 앞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호암 중앙일보 건물이 파축색인 이유가 거기서 이제 처형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랬다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야사들이 있을 텐데, 예, 거기서 이제 보통 그 처형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조정 대신들이 다 보내서 비행 둘러서 그걸 직접 보게 시켜요. 다 모아가지고. 이게 왜 잔인하냐면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대신들의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직접 이제 보게 하면서 똑똑히 봐라.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봐라. 이제 이러한 마인드였던 거죠. 이 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난을 통해 사육신의 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세조는 평생 찬탈자의 꼬리뼈를 뗄 수가 없게 됐어요. 조선시대 내내,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사육신의 난이 아마 없었다고 한다면 세조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육신의 난이 있었기 때문에 세조는 영영 찬탈자에 대한 그 오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이 사육신의 난이 그 일 자체는 실패했지만 어쩌면 가장 성공한 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도한게 차지한 권력은 이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조한테 영영 찬탈자의 꼬리뼈를 떼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일 자체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육신의 난이 가장 성공한 난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거에 대해서 좀 현대 저희들이 무슨 각종 운동, 뭔가 데모도 하고 이런 걸 할 때, 당장 그 우리의 요청이 관철되느냐, 안 관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불의에 맞선다는 그 상징적인 효과,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 대의나 그 정의를 위해서 행했을 때, 그게 갖고 있는, 그 일을 행함으로써 그 가지고 오는 힘?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요. 이 실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육신안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성산분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자백을 시키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 자백을 하는 데다가 자기 공모자들도 다 금방금방 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 충신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일이 실패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이런 난에 연루됐다라는 것 자체를 어쩌면은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불었고 쉽게 그 처형장에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안 읽을 수가 없죠. 이 잔인하게 죽인 그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잔혹한 피 위에서 올랐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읽어보죠. 여기 혹시 내가 좀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다 이런 분들만 좀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 시작하면 누가 하실지 전 몰라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처절한 응징. 사육신의 난. 임금이 마침내 모든 대신들을 국리당 앞에 모아 잉들어서게 했다. 그리고 이게 등에 사지를 찢어 두루 모이고 그 머리를 저잣거리에 사흘간 매달아 두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충신들을 좀 막 죽이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왕 노릇은 좀 잘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제 다혈질 세조는 진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위에서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요.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가 생겨요. 차라리 정치를 아예 못했으면 그냥 두고두고 욕을 하면 되는데 또 이게 세조가 또 정치를 또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이제 세조는 정말 즉위하자마자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거든요. 아까 그 몸 보셨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이제 일단 몸부터 뛰어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개간이 필요하다 하고 하면은 말 타고 달려가서 저수지 파, 논 만들어, 너희 종친들 둘이 빨리 농사 지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군사훈령이 이제 한다고 하면 또 군사의 달인이니까 진두지휘 해가면서 그 노숙해가면서 다 진두지휘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꼼꼼하기도 해서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정무를 볼 때 이 정무 옆자리에 분판, 그때 분판이 있었더라고요. 분판을 이렇게 놓고서 일일이 표를 만들어서 적어요. 그리고서 승지들한테 했니 안 했니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임금 밑에서는 그 일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신하는 아예 버텨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뺀질이 한명에도 세조 시대 때는 정말로 뼈골 빠지게 일을 해서 저 함경도 뭐 아니면 저 전라도 이렇게 돌아다니느라 한양에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진짜 뼈골 빠지게 일을 하고 세조는 무의도식하는 관리들을 다 쳐내가지고 관리들도 굉장히 많이 줄여서 정부비마다 굉장히 조그맣게 이제 이렇게 줄입니다. 저는 이제 세조의 정치적 차별성이 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른 왕들하고 다르게 조선의 어떤 왕도 이렇게 몸으로 뛰는 현장 정치를 한 왕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라의 중요한 제도, 틀 같은 걸 많이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 백성들 그 민생까지 바닥까지는 이제 내려가지 못해서 어딘가 좀 서걱거리는 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조는 대군 시절 실제로 실무를 굉장히 많이 맡기도 했고 몸으로 뛰어다니는 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현장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세조는 이제 약간 좀 그 특이한 점인데
세조가 한 살 때 세종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궁궐로 들어갈 때 세조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조가 5살인가 6살 때, 좀 아주 어렸을 때 민가에서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조 같은 경우에는 평생 나는 그래서 민간의 일을 너무 잘한다라는 부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백성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조의 정치는 큰 제도적인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백성들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극 보면 호패 차고 다니잖아요. 이게 주민등록법이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인구수를 확인을 해야 이 세금을 골고루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세금이 이렇게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호패법.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예산안의 기준을 만드는데,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것도 결국 백성들의 세금인데, 이게 이제 낭비되거나 허술하면 이제 낭비되는 게 맞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그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개간하는 거. 그 다음에 물소를 일본에서 들여와서 농어를 개량하는 거. 뭐 내지는 이제 번거로운 경국대전 같은 걸 강력하게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조의 정책은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어요. 나라의 곳간이 꽉 차요. 너무 꽉 차가지고 큰 창고, 지금 광창 아시죠? 광창이요. 거기에 이제 큰 창고를 2개나 더 지었는데 그것도 또 꽉 차가지고 궁궐에 있는 정각들을 다 비워서 거기를 곡식을 꽉꽉 채워놓는데요. 이 궁궐의 곡식이 꽉꽉 나라 곳간이 채워졌다라는 건 민간의 개인의 곳간도 같이 찼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세조의 손자가 성종인데 이제 바로 그 뒤 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종이 이제 1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 성종의 시대를 조선의 봄날이라고 해요. 문화랑 예술이 굉장히 꽃피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세조실록을 보면서 이제 성종 시대의 그 봄날은 이 세조가 꽉꽉 채워놓은 이 곳간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앞에 피비린내 나는 것만 봤으니까 이제는 세조의 좀 멋짐도 좀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세조가 백성들의 살림살이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기사를 좀 하나 보려고 해요. 그래서 4-2 129쪽. 이 경비 기준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금 걷는 기준이기 때문에 한 푼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세조는 거의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거에 착수를 해요. 이건 좀 멋짐이니까 다 같이 읽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내 횡단의 완성을 독려하다. 임금이 식내 횡단을 만들어 나라에서 쓰는 각종 경비의 기준안을 만들고자 하였는데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해 염려하였다. 이에 영순군 이후 화성이 정현조에게 명하여 조정 관리들을 거느리고 가서 날마다 횡단의 일을 보고하게 하였다. 또 관리들을 궁궐에서 늦게까지 근무하게 하고 외출도 허락하지 않았다. 멋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리들 입장에서 집도 못 가고 외출도 못해서 조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요거는 이제 정책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조의 마음씀을 볼 수 있는 기사를 좀 하나 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몸으로 뛰는 스타일인데 그게 또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또 어떻게 변하는가를 하나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어느 날 도성 북쪽에 이제 북소라고 해서 군졸들이 머무는 이제 숙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폭우에 이제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압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새벽에 세조가 듣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데 세조가 이제 도롱이, 여기 연령대들은 도롱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볏짚으로 만든 도롱이만 입고 그냥 맨몸으로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세조가 평소에 마음 썼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거든요. 도롱이를 걸치고 뛰쳐나가다. 오후에 도성 북문 밖에 있는 북소 건물이 무너져 숙직하는 군사들이 깔려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임금이 이를 듣고 놀라서 단지 도롱이만 걸치고 도성 북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임금이 몸소 현장을 감독하고 돌아보며 죽은 자를 수습하고 부상자에게 약을 썼다.
가엾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정오가 되도록 수라도 들지 않았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뛰어나고 마음을 진짜 썼던 세조의 모습이 되게 느껴져서 이렇게 뛰어난데 세조에 대한 평가가 좀 아쉽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 뭔가 제 생각에는 되게 부러운 왕을 뒀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때 백성들은 실제로 세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게 세조는 굉장히 찬탈자지만 일도 굉장히 부지런히 했고 또 성과도 곡관도 이제 가득 채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자체도 굉장히 검소했어요. 그래서 보통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는 게 이제 자기 제멋대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물론 술자리를 많이 가지기는 했는데 그건 다 정치적인 목적이었고 본인은 먹는 거 반찬거리나 입는 게 굉장히 검소하기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처음엔 그러니까 그 권력을 탐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게 여색. 그리고 여색을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향락에 빠졌다가 이제 나라를 말아먹는 게 보통의 이렇게 수순인데 세조는 재밌는 게 즉위한 이후로 후궁을 단 한 명도 들이지 않았어요. 14년을 제위를 했는데도 후궁은 한 명도 들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왕위에 오르기 전에 첩이 2명이 있어서 후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그 첩 2명은 이제 후궁이 되는데 이제 올라오자마자 이제 신하들이 후궁을 두르십시오. 제후들은 9명이 후궁을 두지만 그만큼은 못 두더라도 이제 두셔야 합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올라와요. 이건 임금의 의무거든요. 근데 세조가 나는 드리지 않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놓고 그 약속을 13년간 지킨 거죠. 여기서 조금 약간 그 역길로 빠지면 세조는 의외인데 조선 최고의 중전 바보예요. 이 중전은 굉장히 현명해서 나중에 성종이 어린 나이에 13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수렴청정을 하거든요. 그 성종을 성군으로 키워내고 딱 적당할 때 뒤로 딱 빠져서 모든 공을 성종한테 돌리는 그런 중전이었어요. 세조가 폭주를 할 때면 이 정의왕후가 옆에서 그걸 말려요. 사람 죽이는 거 지금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육신의 난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던 경혜공주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궁궐에서 키우고 이거를 한 사람이 이제 부인이거든요. 근데 세조가 잘한 게 그 부인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군대를 사열할 때도 이 중전과 같이 가고 평양에 순행할 때도 같이 가고 정치를 논의할 때도 같이 하고 어쨌든 이제 이 세조는 잔인한 찬탈자인데 백성하고 아내한테 관대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묘한 조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낭송집을 내고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탈자로 몰아가자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백성을 위한 정치적인 것을 놓치게 되고 정치적인 걸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의 그 찬탈자의 면을 자꾸 이렇게 불식시키게 되는 이 사이에서 너무나 갈등이 되고 선문을 쓸 때도 그게 너무 고민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 낭송집을 내기 전에는 저는 그냥 찬탈자는 찬탈자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조가 정치를 잘하다 보니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찬탈자지만 백성을 먹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결국은 단종이 왕이 됐을 때보다 좋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당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걸 봤는데 아까 그 미신쌤이 질문을 하신 것처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백성들은 세조를 좋은 임금으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그렇게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했는데도 세조한테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세조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인과응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조의 마다들이 굉장히 일찍 죽거든요. 이 얘기도 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왜냐면 세조 마다들이 단종 바로 죽기 직전에 죽어요. 의문의 죽음을 딱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조 아들 의경세자가 죽은 데는 그 단종의 엄마인 현덕왕후 건씨가 꿈에 나타나서 저주를 했다라는 야사가 돌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묘하게 죽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조의 마다들이 죽었을 때는 현덕왕후 건씨의 저주다 이런 말이 돌고 그 다음에 세조가 51세에 죽었을 때는 저거 인과응보라서 오래 못 살았다. 그 다음에 예종이 이제 그 다음에 18살로 왕이 됐을 때는 쟤 왕 오래 못 할 거야 바뀔 거야 이런 그 엄청난 그 저주 섞인 그런 말들이 돌고 유언비어도 엄청 많이 돌아요.
그리고 반란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보통 이게 찬탈자의 시대에 일어난 반란이라고 하면은 불의에 대항해서 세조한테 대항하는 그런 방식의 반란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런 반란도 많아요.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사육친의 난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난도 되게 많은 거예요. 대부분은 나도 찬탈자가 되고 싶어. 나도 이제 부도한 방식으로 저 사람이 왕이 됐으니 나도 세조처럼 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서 내가 이 이익을 차지하고 싶어. 이런 식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 같은 경우는 이시해라는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함경도에 살았던 토호잖아. 그러니까 함경도는 내가 다스려야 되겠어 하면서 아주 큰 반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봉석주 같은 사람은 공신이었거든요. 근데 나 공신인데 왜 나한테 대접을 안 해줘?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조시대에는 아주 수많은 찬탈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후죽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찬탈자의 시대는 사실 찬탈자가 가지는 포괄적인 공포정치가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찬탈자의 시대가 무서운 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도한 방법으로 내가 윗자리에 올라가겠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나도 찬탈자가 돼서 이득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찬탈자 시대가 정말 무서운 그 본질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찬탈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과거는 세조가 가장 혹독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왕인데 주변에 득실을 게 이 찬탈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득실을 하기 때문에 세조는 평생 마음 편하게 무엇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공신들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서 언제 제가 나를 뒤를 칠지 모르겠다. 너 나 미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대가 나를 미워하는가,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리고 너가 나를 능멸하는구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는 그게 유명하잖아요. 신비한 현상에 굉장히 집착했던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내린다, 감로가 내렸다고 해가지고 경복궁 뒷뜰에 그 감로라고 해가지고 아주 단 이슬 같은 것들이 영롱하게 맺히는 이런 신기한 현상들도 일어나고, 금강산에 부처님이 막 현신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함, 자기 명분을 이제 세우려고 했던 그 불안함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조의 그 사람들이 많이 그걸 바라잖아요. 세조가 잔인한 그 찬탈을 했으니 그거에 그 상응하는 과보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 지옥으로 살았던 것, 스스로 살인탈사 속에서 자기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이제 세조한테는 가장 큰 과보였고 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세조가 저는 말년에 굉장히 회한에 많이 젖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판에는 그 개유정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육신의 난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거의 다 석방을 해요. 몇백 명씩 다 석방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종의 누나였던 경혜공주의 아들이 이제 역적신분인데, 그 역적신분을 풀어주고 종친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혜공주한테 노비나 재산도 다 돌려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역부족이었죠. 그 모든 이 일들을 되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렇게 이제 14년에 재위를 마치고 51세에 이제 사망을 하는데요. 실록에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야사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문둥병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재위 한 5, 6년 때부터 엄청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아마 몸도 굉장히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세조의 진짜 알판의 자기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기사를 하나 다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순리를 어긴 과보는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 그래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위했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게 좀 드러나는 기사 같아서 231조 요 기사를 다 같이 읽는 걸로 오늘 이제 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임금이 너는 나를 담지 말라. 나는 일을 할 때 한결같이 정해진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은 좋게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 너는 할아버지 세종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선생님 얘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역사를 좀 우리가 이렇게 배웠더라면 얼마나 재밌게 제가 교과서를 좀 봤을 텐데 너무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역사를 이렇게 인물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마치 실제 그냥 객관적 사실처럼밖에 저는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역사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걸 매번 선생님 이렇게 강의나 또 이렇게 낭송집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낭송 세조 예종실록을 아침에 낭송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국보에서. 그래서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있으시죠? 약간 손 혹시 있으시다면? 있으신 주희쌤, 혹시 오늘 기재쌤께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흐름에 따라 저희가 낭송을 하긴 했는데, 선생님 혹시 이렇게 재밌게 읽으셨던 거라던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하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백성들이 현장에 이렇게 갔다는 그 대목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이제 이 순수라는 것은 이게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순수라는 거, 맹자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원래 이게 순수라는 용어가 이제 황제가 자기의 영토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황제들이 주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조선에서도 이제 간간이 강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면서 이제 지방 순행을 할 때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게 황제가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순수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세조는 약간 본인 자체가 조선의 왕을 넘어서 세상의 약간 중심? 나는 중국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약간 이런 포부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수라는 용어를 좀 쓰면서 모든 조선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순수를 해서 평양 순수를 아마 한 사람은 거의 세조가 유일할 거예요. 평양, 그다음에 저 금강산, 온양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이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때 왜 순수를 하게 됐는지 그 순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3-2 부분에 있거든요. 인생과 국방의 일순수, 인근이 나라였다. 군주가 한 나라의 명령을 받으며 깊은 궁궐에 편안히 들어앉아 있으면 농사짓는 어려움과 백성들의 지도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임금의 도리가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라 곳곳을 순수하면서 백성의 일을 살펴야겠다. 근데 이런 뜻이 세조는 진짜 구석구석 자기가 다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었고, 네. 저희가 한두 번 더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냥 자유롭게 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세조가 피부병이 많아서 5년 온천에 자주 이제 가셨다. 근데 그 피부병의 원인이 단종의 어머니가 침을 딱 뿜에서 뱉었는데 그 이후로 피부병이 많았다. 그 얘기가 혹시 실록에 있나요? 그 현덕왕후 얘기는 없는데요. 그거 이제 묘하게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의경세자가 죽은 후에 바로 세조가 현덕왕후의 릉을 파요. 릉을 파서 거기에 있는 성물 같은 걸 다 치우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야사가 돌았는지 어떻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의경세자가 죽은 후에 단종 어머니의 릉을 없앤 걸로 봐서 유언비어가 돌았던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무엇인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건 확실한데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묘하게 그 시점에 딱 그렇게 떨어지고 그 맏아들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여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맏아들이 죽자마자 바로 단종을 죽여요, 세조가. 이게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 해에 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212쪽에 종친에게 연애 편지를 쓴 궁녀 덕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운영전에 나와요? 운영전에 그 궁녀가 왜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양평대군에 근데 이게 소스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2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왕이 되기 전에 2명의 후궁이 1명 있었는데 그 중에 후궁 1명이 아기가 있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황관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가 들켰어요. 근데 세조가 되게 여자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또 그 다음에 연애 편지를 이번에는 종친 귀성군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쓴 거예요. 처음에는 세조도 이제 안 죽이려고 했었는데 대신들이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죽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글로 연애 편지를 쓴 그럼 요거 한번 좀 길기는 한데 세조의 특이한 모습 중에 하나라서 한번 읽을게요. 내 덕중을 줄이겠다. 또 정교하였다. 국녀 덕중의 죄 또한 이리 지극하다. 한편으로는 종친을 더럽히고 한편으로는 환관을 죽게 했으니 덕중도 마땅히 죽여야 한다. 하지만 내가 덕중을 눈앞에 두고 본 지 오래되었다. 우선은 너그럽게 용서하고자 하는데 여러 세상의 뜻은 어떠한가. 모두 말하였다. 죽여야 하느라. 임금이 말하였다. 내 마땅히 죽이겠다. 근데 좀 이 신하들이 죽이자고 해서 죽인 거죠. 본인은 딱히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2번쯤 되니까 이제는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이제 왔으니까. 그렇구나. 네. 궁전을 엄청 사랑했다고 하니까 네. 좀 후궁들은 외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그 있습니다. 생각이 진짜. 좀 들었어요. 네. 오늘 되게 다양한 세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되게 즐거웠고요. 오늘 그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